14화 줄거리. 신랑 후행을 따라온 박승재는 신부 집안의 부와 위험에 크게 놀라며 그동안 가난을 연기해온 종상에게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혐오감을 느낀다. 개성풍습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지고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음식들이 베풀어지는 등 풍요로움 그 자체였다. 이윽고 혼인을 치르고 동해랑을 떠나 서해랑으로 거처를 옮기는 태임이. 분열이가 양자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태임의 출가로 한 융성하던 가게의 절손을 보는 것 같은 적막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태임을 전처만에 핏줄답다고 여겼고 애석해 했는데 이는 개성상인의 전성기가 저물어가는 것을 애석해 하는지도 몰랐다. 동해랑을 떠나며 어머니가 떠나간 우물가를 둘러보는 태임에게서 종상은 처연함과 동시에 막연한 거리감을 느낀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경의선 열차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건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한 군데 몰려 앉아 있었다. 흰옷 입은 사람은 얼마 안 되었다. 양이는 생긴 것만으로도 외국인이라는 게 분간이 됐지만 일본인과 천국 사람은 양복만 입으면 비슷해 보였다. 그건 조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어색한 대로 양복만 입고 있으면 외국인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양복쟁이라는 말과 순사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시골도 있었다. 종상이도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흰옷 입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양복쟁이들 틈에 섞여 앉았다. 그러나 양복쟁이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쉬 친해지지 못하고 은근히 서로 탐색을 하거나 눈 감고 거드름을 피움으로써 무관심을 가장하기도 했다. 탐색하고자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국적이었다. 외국 사람이 조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못지않게 조선 사람도 외국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속 깊이 얕잡고 있었다. 옆에 사람을 곁눈질해 보면서 저놈이 외놈일까 떼놈일까. 간사스럽게 생긴 걸 보니 외놈 같은데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만 걸 보면 떼놈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다. 말을 해보면 단박 국적이 드러나련만 먼저 정체를 드러내는 건 약점을 잡히는 일 같아서 삼가고 있었다. 양복 입고 입 다물고 있으면 일단 외놈으로 보이는 것도 거드름을 피는데 유리하다는 것 중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일산을 지나고부터 참을미를 해서 토하고 싸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도 흰옷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였다. 한바탕 토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숫제 바닥에 길게 눕는 사람도 있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멀미하는 사람 토악질 치닥거리하고 걱정하는 게 마치 집안 식구나 한마을 사람처럼 꾸밈없이 진국스러웠지만 성한 사람들끼리는 천성의 쾌활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농짓거리를 했다. 멀미도 가지가지입니다. 서울소 일전에 행세께나 하는 친척댁에 갈 일이 있어서 벼르던 인력거를 한번 타봤지 뭡니까. 헌데 그놈의 인력거가 어찌나 요동을 하는지 우장육보가 뒤틀리면서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전날 먹어서 소화가 다 돼버린 똥물까지 토하지 뭡니까. 행세 좀 하려다가 망신살이 뻗어도 유분수지 엉금엉금 기어들어가서 한식경을 자리 보존하고 누웠다가 깨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는데 볼 일이고 뭐고 제쳐두고 주랭랑을 쳤다니까요. 근데 기차는 도무지 멀미가 안 나거든요. 썩 기분이 상쾌해요.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어요. 저 양반 저승도 기차 타고 가라면 얼씨구 가겠네. 두고 보시구려. 머지않아 상여도 기계로 끄는 세상이 올 테니. 노용 말씀을 듣고 나도 마음이 놓이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식놈이 글쎄 장가갈 때 나기 멀미를 했다지 뭡니까. 처가가 멀기나 하면 또 몰라요. 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되는 우리길인데
댁처럼 기고 싸고 했다니 새신랑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청심환을 먹인다, 옷을 지르잡는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모양이에요. 그래도 며느라기가 부창부수를 해줬기 망정이지 사돈한테 크게 면목 없을 뻔했어요. 며느님이 부창부수를 해줬다니요. 며느라기가 시집 오는 날 가마 멀미가 유난했으니까요. 가마에서 내리는데 얼굴은 백지장 같은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대니까 색시 구경 온 손님들이 어디서 병추기를 하나 데려온다고 수군댈 밖에요. 사돈집에서 가마 속에다 요강을 대동하고 보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일생에 한 번 입는 옷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은근히 걱정이 되지 뭡니까? 시집장가야 평생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낙이 탈 일도 가마 탈 일도 없겠지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문명되어 별의별 탈 것이 다 생기는데 저 애들은 장차 그런 것들도 못 누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노영 얘기 들으니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원 걱정도 팔자슈. 저 양반 아들이 배 위에서 멀미할까봐 며느리 방에도 안 들여보낼 양반 아닌가. 사람들이 허리를 잡고 웃었다. 정작 걱정도 팔자인 당사자만 말뜻을 못 알아듣고 멀뚱멀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판은 더욱 낭자해졌다. 그래서 신방엔 요강이 꼭 있어야 하는 구색 아닌감요. 누군가가 이렇게 귀를 단 연후에야 비로소 알아들었는지 옛기 실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눈을 흘기면서도 비죽비죽 웃었다. 이렇게 남의 멀미에 너도 나도 동참해서 걱정하고 즐기기까지 하면서도 누구 하나 바닥에 흥건한 토사물을 치울 척도 안 했다. 옷 입은 거 하며 말씨하며 밥술이나 먹는 서울 사람들 같은데도 두엄더미를 이웃하고 사는 시골 사람들 못지않게 무신경하고도 대범하게 그 앞에서 연시를 먹다가 씨를 뱉어내기도 했고 밤껍질을 버리기도 했다. 종상의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지사이 쇼가나이 야스다찌다나. 정말 처치곤란한 것들이로군. 씹어뱉듯이 모멸에 찬 한마디를 남기고 쌩 바람을 일으키면서 땅칸으로 나가버렸다. 서울서부터 종상이가 주목하던 청년이었다. 처음부터 줄창 시키의 시집을 펴들고 앉아 옆 사람과 담을 쌓으려는 태도가 좀 안 입곱긴 했지만 짙은 눈썹과 넓은 미간과 두드러진 광대뼈는 조선 사람이려니 싶은 짐작을 어렵지 않게 했다. 옷도 일본 상인들이 흔히 입는 신사복도 아니고 순검이나 관리들이 입는 제복하고도 다른 목이 바트고 깃이 없는 감색 세루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모자는 사각모가 아닌 동그란 모자였고 금빛 모표가 달려 있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할 순 없었다. 생긴 것과는 달리 가냘프고 깨끗한 손으로 시집의 장을 넘기는 게 매우 보기 좋았지만 어떻게든지 그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만큼 전체적으로 허세스러워 보였다. 청년과 흉금을 털어놓고 할 얘기라도 있었던 것처럼 섭섭하고도 속이 답답했다. 그는 잠을 청하려고 뒤로 기대면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양복쟁이 중 유일하게 조선 사람으로 주목했던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문풍지를 울리는 겨울바람 같은 외로움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기차가 임진강 철교를 건널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우르르 창가로 모여서 감탄도 하고 손뼉과 고함을 치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신기하고 무서워 정신이 혼미한 사이에 그만 우줌을 지렸노라고 실토해서 또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는 노인도 있었다. 임진강을 건너자 시뻘겋던 황토길이 점점 새하얀 모래흙으로 바뀌는 걸 걸어서 다닐 때보다 몇 곱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인삼고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장단역에서 정차한 기차는 떠날 줄을 몰랐다.
그가 서울 갈 때도 경험한 연착이었지만 이번엔 좀 오래 걸렸다. 밖에서 용무원들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기관차에서 칙 하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기차가 뜰 듯하다가도 다시 잠잠해지곤 했다. 왜 못 떠나며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차창 밖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 하나둘 구경꾼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천 년을 갈고 씨 뿌리고 거두면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 외엔 동티가 두려워 감히 건드리지 못한 땅에 철길이 놓인 것만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변이었으리라. 그 위로 무시무시하게 큰 괴물이 가슴에 이글대는 불을 담고 화통으로는 소나기 구름 같은 연기를 뿜으며 달린다는 걸 소문으로만 듣던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 문명의 동티를 직접 보고자 그렇게 모여들고 있었다. 행여나 그 구경을 놓치게 될까봐 멀리서 악을 쓰며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갓쓰고 장주 굶은 노인도 있었고 방갓이나 삿갓을 쓴 젊은이도 있었고 머리를 따 느린 아녀석도 있었다. 그들은 기차의 위용에 놀라서인지 하나같이 입을 해벌리고 있었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구경꾼의 수요가 늘어나자 집단의 힘을 믿고 겁이 없어지는 듯 조금씩 기차 가까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세련되지 못한 순박함 때문에 호기심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따로따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표정들이었다. 갓쓴 노인들도 기관차 앞에 선 근엄하기를 포기하고 아녀석과 다름없이 여차하면 뺑소니 칠 기세로 살금살금 기차에 이끌리고 있었다. 기차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넋이 나가 마치 지남철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자유의사를 상실한 사람들 같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리꼬랑이 느린 소년들이 앞장서고 그 뒷줄로는 청장년, 맨 뒷줄엔 염소 수염이 삐죽삐죽 난 갓쓴 노인이 뒤따랐다. 한 소년의 손이 기차의 몸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까만 제복을 입은 일본인 용무원이 독사 눈을 뜨고 나타나서 새소리를 질렀다. 아부나이꼬로 바까야로. 위험해, 이 바보야. 그는 순검도 아닌데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고 그걸로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등어리를 후려쳤다. 모두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정통으로 회초리를 맞고 쓰러져서 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신짝이 나뒹굴기도 했다. 평소엔 필시 갈짓자걸음으로 안팎을 돌보며 콧방귀 같은 소리로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없음을 시시콜콜 타냈을 노인도 걸음아 날 살려라 그 주랭랑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흩어졌던 구경꾼의 무리는 다시 모여서 한때를 이루고 다시 지남철에 이끌리는 새부치가 되어 넉나간 얼굴로 슬금슬금 기차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때에 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이빨은 누렇고 아녀석들은 누런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아이들 소매끝이 마치 고약이 엉겨붙은 것처럼 새까맣게 번들대는 것도 수시로 코를 닦아서 그런 듯했다. 머리를 긁적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머리도 감지 않아 가닥가닥 뭉쳐 있었다. 이가 들끓고 석회가 하얗게 쓸어 있을 게 보지 않아도 본 듯했다. 다시 바까야로 소리가 나고 채찍이 쌩하며 번득였다. 종상이는 치를 떨며 눈을 감았다. 어떤 구박이나 경멸과 천시를 당해도 대항하거나 앙심을 먹을 것 같지 않게 착하디 착하고 어리석다 못해 얼빠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찌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강한 의문에 휩싸였다. 그 사람들이란 작년 을사년에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을 말했다. 그때만 해도 걸어서 서울에 갔었고 마침 보호조약이 조인된 무렵이었다. 이등 방문이 서울에 입성한 이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불안한 예감은 누구나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내용이 천하에 공포되자
그래도 설마 하던 민심에 청천의 병력과 같은 충격을 던졌다. 비분간계한 선비들의 상소는 물론이지만 가장 괄시받던 장사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돈 좀 벌어놓은 장사꾼뿐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영세상인까지도 일제히 철시를 하고 몇백 명 몇십 명씩 모여서 슬피 울었고 학교도 문을 닫고 선생과 제자가 얼싸안고 소리내어 통곡을 했다. 시골소 농사짓던 농부들도 흙 묻은 손, 새끼 꽂은 손으로 달려와 대고를 우러러 비분간계하다가 절동함을 이기지 못해 그 순간에 손에 흉기를 들고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집에 몰려가 파괴를 일삼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다.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에 대한 분노는 비단 양민들뿐만 아니라 노비에게까지 미쳤다. 주인아씨 교전비로 따라온 천한 계집종이 주인 영감이 보호조약에 찬성한 걸 알자 벼랑간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미친 듯이 칼부림을 하다가 그 더러운 집 종살이를 다시 할까 보냐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소문이 종들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란 사설이 나간 날은 성내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선비들은 술을 퍼마시지 않고는 차마 그 굴욕을 못 견뎌 했지만 그간의 술은 어떤 독주로도 취하지 않는 게 특색이었다. 당장의 위협을 이기지 못해 혹은 일신상의 보존에만 급급해 그 치욕적인 조약에 가를 던진 대신들도 아마 이 땅의 저변에 그런 거대한 자각과 자존심이 잠재해 있었다는 건 미처 몰랐으리라.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국치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는 고관과 벼슬아치들이 잇따랐던 것도 미천한 줄로만 알았던 백성들의 비통하고 떳떳한 항쟁을 보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게 종이나 소실들도 순국한 주인을 따라 목을 매기도 했고 물에 빠지기도 했다. 종상이가 보호조약이 체결된 후에 한 달가량을 서울에서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건 가진 것 없고 문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의 소용돌이치는 힘이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저항하고자 한 건 간교한 외세뿐이 아니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과 일신의 안일과 영달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양반 계급에 대해서 한층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었다. 종상이도 혼인한 후 가장 마음 아프게 자신의 안일과 부유와 학식을 돌이켜보며 좌계를 금하지 못했다. 비록 벼슬에서 권세를 쥐고 있는 신부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부유했고 신학문에 있어서도 개성에서는 으뜸가는 지식층이었다. 그는 누구에게 규탄받은 바 없어도 나라꼴이 그 지경까지 간 데 대해 책임을 느꼈다. 생전 처음 누려보는 호의호식과 정숙하고도 속속들이 요염하고 부드럽고 뜨거운 아내에게 푹 빠져 맛본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쾌락 때문에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알려고도 안 했고 알 까닭도 없었던 무관심이야말로 어찌 책임을 느껴야 할 잘못이 아닐까 보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가닥씩은 나라의 운명의 끈을 쥐고 있건만 쥐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만 것이다. 그 후 줄창 종상이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막연한 죄책감과 금시 발복에 대한 때늦은 회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차창 밖에서 1인의 채찍에 얻어맞고 울고불고 도망갔다가 다시 희히 웃고 모여드는 구경꾼과 1년 전 종상이의 잠자는 의식을 두들겨 깨운 그 노한 백성들과는 판이했다. 더럽고 남루한 외양은 똑같았지만 남루하여 오히려 더 정신의 서슬이 빛나 보이던 그들과 저 얼빠진 사람들이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나 같은 백성이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백성이 본래부터 지닌 양면성일까? 아니면 백성의 혼을 빼는 데 있어서 외놈보다는 문명이 한술 위란 말인가? 종상이는 기차 구경에 얼빠진 사람들을 향해 1인 여공가는 또 다른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아연해졌다. 이번 서울 나들이는 1년 만이었다.
승재로부터 긴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상경할 때만 해도 쌓인 회포도 풀 겸 자신이 무엇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를 겸허하게 의논하고 싶다는 갈망으로 몹시 다급했고 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사건건 엇갈리기만 했다. 빌어먹을. 종상이는 또다시 기차를 향해 접근을 시도하는 구경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그놈의 양면성 때문이었어. 승재는 이 나라 백성을 모조리 저렇게 얼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사년에 목격한 노환 군중이야말로 참다운 이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 통할 게 뭐람. 종상이는 쓸쓸하게 어깨를 움츠리며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기차가 장단역에 늘어붙은 지 벌써 2시간을 경과하고 있었다. 기관차가 마침내 우렁찬 기적을 울렸다. 이번에는 채찍 없이도 구경꾼들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칙칙폭폭. 장시간 길게 누워있던 괴물이 거친 숨을 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구경꾼의 얼굴엔 두려움과 놀라움이 민망하도록 여실히 나타났다.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훨씬 대담해서 환성도 지르고 손뼉도 쳤다. 기차는 곧 그들에게 한 줌의 연기 그림자만 남겨놓고 빠르게 달렸다. 개성역에서 내린 종상이는 시키의 시집을 줄창 펴들고 있던 청년을 또 만났다. 청년은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슬피 울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그가 땅을 치고 통곡하자 마중 나온 이들도 같이 곡을 시작하면서 녹두리를 했다. 서방님이 하루만 일찍 오셨어도 종신을 하실걸. 세상에 그렇게 눈을 못 감으실 걸 뭐하러 머나먼 일본 땅까지 보내가지고 외아들이 종신도 못하는 한을 품게 하셨을꼬. 종상이는 여럿이 어우러진 곡소리 중에서 청년의 곡을 쉽게 추려서 듣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청년의 아이고는 조선 사람이라는 정직한 실토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종상이는 아이고 소리를 뒤로 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개성 땅을 밟자 세상 돌아가는 일보다는 식구들의 안부가 궁금했고 아직 3-7일도 안 된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했고 실물을 보듬어 하는 듯 가슴속에서 따숩고 앙증맞게 꼼지락댔다. 그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길을 벌쭉벌쭉 웃으면서 우쭐우쭐 으스대며 걸었다. 그러나 호기 있게 대문을 밀려다 말고 무엇에 놀란 듯 멈칫 걸음을 멈추었다. 해산하고 나서 사람 출입을 기하기 위해 대문에 써붙인 글이 그의 필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성지방에서는 상가에 인주를 걸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유산경기 부정이라고 써붙이고 딸을 낳으면 경자를 빼고 유산기부정이라고 써붙이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종상이는 분명히 유산기부정이라고 써붙였건만 종상이보다 훨씬 힘찬 달필로 유산경기 부정이라고 나붙어 있었다. 아마 처음 것이 허술하게 붙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태임이가 직접 다시 써붙인 것 같았다. 혼이 나고 횟수로 6년 만에 처음 얻은 딸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임이었지만 30 가까운 나이의 초산이라 그 상고가 길고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해서 자식을 바란 것을 후회할 지경이었다. 모자 중 어느 쪽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떨다가 복 좋게도 둘 다 무사한데 무슨 염치로 딸이라고 섭섭해할 수 있으랴. 종상이 역시 관습에 따라 경사경자를 뺐을 망정 딸의 극성스러운 울음소리가 넓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기가 뻗치는 듯한 기쁨을 느꼈었다. 태임이가 다시 쓰면서 경자를 보탠 것에 종상이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너무나도 힘차고 당당한 달필에는 아릿한 열등감을 느꼈다. 아이고, 서방님 이제 오셨으니까. 기돌레가 반색을 하더니 도랑치마를 흔들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엌 앞 긴돌에선 기돌레가 미역을 빨고 있었고 빨랫줄 하나 가득 아기 기저귀가 펄럭이고 있었다. 귀가의 기쁨이 따뜻한 목욕물에 고단한 몸을 담궜을 때처럼 그를 홍곤하고 쾌적하게 했다. 여보, 다녀왔어요. 종상이는 기돌레가 연통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루로 올랐다. 비릿하고 고소한 신생아 냄새가 그의 부성을 간지럽혔다. 아가야, 아비가 돌아왔다. 그러고 싶은 걸 참느라 그는 바보처럼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섰다. 산모는 젖을 먹이고 있었다. 워낙 난산이어서 아직까지도 얼굴이 푸석푸석했지만 머리는 기름발이라 단정히 쪽지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편안히 다녀오셨으니까 글빛쯤이나 돌아오시려니 했습니다. 기차가 생겨 서울 나들이가 샛말 나들이처럼 수월해졌소. 참 신기하군요. 우리 아기 클 때는 또 뭐가 생길까요?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구려. 종상이가 문득 심란해졌다. 고단하신 듯한데 더운 물 대령하라 이르리까. 그래 주겠소. 갈아입을 옷도 내주구려. 그렇게 움직여도 되겠소. 왜 더 누워서 조리하지 않고 벌써 자리를 걷었소. 자리만 걷었지 아직 바깥바람은 안 새시다. 염려 마세요. 아기가 꼴깍꼴깍 젖 넘기는 소리가 종상이한테까지 들렸다. 종상이는 부끄러운 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녀한테로 바싹 다가갔다. 아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눈으로 지 애미를 빤히 쳐다보면서 힘차게 젖을 빨고 있었다. 젖은 한껏 불어 보름날에 달덩이만 했고 미처 다 넘기지 못한 뽀얀 젖이 아기 입기로 흐르고 있었다. 절로 뿌듯해지는 풍요하고 화평한 모습이었다. 젖이 딸릴 듯 하다더니 그동안에 어찌 이렇게 늘었소. 우리 애기가 식복을 타고난 듯합니다. 숙모님들도 족발을 과온다, 잉어를 과온다,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젖이 늘어 이젠 먹고 넘쳐 짜버리기까지 하는 거려. 저런 고마울 때가 있나. 종상이는 조심조심 아기의 볼을 만져보았다. 첫날 만져보았을 땐 따뜻한 물 같더니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깃털 같은 감촉이었다. 그 볼에 바늘로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보조개를 만들며 아기가 방긋 웃었다. 여보, 이 애가 벌써 나를 알아보고 웃지를 않소. 어느새 웃기는요. 그건 배네 짓이랍니다. 아가야, 너 어디에서 왔는? 왜 이제야 왔어? 응? 진작 좀 오지. 뭐, 엄마 아빠를 닮아서 게으름을 피웠다고. 이 녀석 좀 보게. 애미애비 약점을 콕 찌르잖아. 여보, 우리가 왜 좀 더 진작 부부가 되지 못했을까? 그럼 이 녀석도 벌써 왔을걸. 종상이는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데 더운 물 대령했다고 아래는 소리가 들렸다. 씻고 들어와 옷 갈아입고 나서야 지나가는 말처럼 궁금한 걸 물었다. 우리 아기 태어난 방을 당신이 다시 써붙였더구먼. 내가 너무 허술하게 붙였던가. 그동안 비바람이라도 쳤던가. 아닙니다. 허술하게 붙이시긴요. 고스란히 떼어내느라 애쓴거려. 그럼 일부러 떼어냈단 말이오. 네. 종상이의 발끈한 목소리에도 태임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쾌활하게 언성을 높였다. 내 글씨가 그렇게 남부끄러웠단 말이오. 그제서야 태임이도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정색을 하고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그리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다만 경자를 보태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칭알을 안 하고 키운다 해도 이 아이가 장차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을 아주 안 당할 수야 있겠시니까. 그럴수록 내 딸이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받는 대접서부터 칭하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당신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씨는 조근조근했지만 단호했다. 종상이는 불현듯 태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했다.
방구리만한 계집애 쪽부터 태임이는 그렇게 당찬 데가 있었다. 누구나 그 앞에선 벌벌 떨게 돼 있는 천천만 영감한테도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며 대들던 계집애 쪽의 태임이야말로 그가 사랑한 태임이의 원형이었다. 내 주장께나 하려니 각오하고 있었건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태임이기도 했다. 태임이의 당차고 담독하고 오만한 성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성깔까지를 포함해서 사랑한 종상이인지라 완벽하게 순종하는 태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고양이를 안고 있을 때처럼 이제나 저제나 본색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는 긴장감을 맛보곤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신혼 시절의 일이고 5, 6년을 그런 부독에 길들여지고 나니 남편의 고니가 못 뽑을 가시를 가진 여자는 없겠거니 싶은 우월감과 속은 것 같은 엷은 실망이 섞인 곰삭은 안정에 자연스럽게 안주해 오던 차였다. 그러나 종상이는 태임이가 느닷없이 드러낸 본색이 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석연찮은 문제들을 그녀 앞에 털어놓고 의논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그런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본 것처럼 태임이가 은근한 소리로 물었다. 한양에 가신 일은 어떻게 되시니까? 별일도 아니었소. 좋지 않은 일은 없었고요.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으면 그로써 좋기 좋은 일이지 달리 나쁜 일이 뭐가 있겠소. 그렇다면 마음이 놓입니다만. 왜 당신 보기에 내가 어디 언짢아 보이오?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기에. 기차덕이라지 않았소. 그래도 그래요. 그저 몇 년 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전보까지 친 건 아닌 듯 했어요. 좀 거창한 용건이 있긴 했었소. 내년이면 학업을 마치게 되나 본데 귀국해서 유경사업을 하고 싶다나. 나더러 자본을 대라는구먼. 우리가 그렇게 부자로 보였나 봐. 가난하게 보인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박승재 씨라고 했죠. 명문의 자제라면서요. 당신은 돈이라도 있어야 서로 대등한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아는 남자들 세계가 고작 그 정도요. 내가 뭘 알아야 말이죠. 듣기 싫으면 나도 뭘 좀 알게 해줘요. 우리 혼인 때 후행으로 와주고 나서 처음 만났으니 6년은 되는데도 썩 유쾌한 만남은 못 되었소. 그의 청을 거절하기가 박절했나 보죠. 아니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훌륭했지만 그의 사람됨이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해 거절하기도 쉬웠소. 왜 그분을 벼랑간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나요? 혹시 그때 일본 유학을 못 간 것 때문에 당신 마음 상한 거 아니에요? 천만에. 그 친구처럼 될 바엔 일본 유학을 안 가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생각했는걸. 정말이요. 종상이는 그게 정말이라는 걸 자신에게 다짐하려는 듯이 승재가 가장 안이 꼽게 보였던 모습을 떠올렸다. 승재는 그가 다니는 경흥 외숙의 설립자라는 후쿠자와 유우키쿠의 저서를 무슨 신성한 경전처럼 끼고 다니면서 말끝마다 후쿠자와 센세이가 말하기를 하면서 인용했고 조선이 당면한 재반 문제에 후쿠자와식의 계몽사상을 적용하려고 했다. 후쿠자와가 구미 각국의 사상을 흡수해서 일본 근대화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걸 그대로 조선의 개화에 써먹을 수 있다는 승재의 주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입고 왔던 건 아니다. 후쿠자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종상이는 승재가 경도된 사상가라는 걸로 차후에라도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정도의 관심만 가졌을 뿐 섣불리 아는 척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경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열차간에서 식희의 시집을 펴들고 앉았던 청년을 아니 꼽게 여기고부터 승재도 싸잡아 가짱게 여기고 있었다. 생면부지의 친구와 오랜 친구인 승재가 왜 그렇게 닮아 보였고 그까짓 한 권의 책이 어른 앞에 꼬남은 골련처럼 정떨어져 보일 건 뭐였는지 아무리 태임한테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았다. 일본 유학을 한 친구와 대화가 안 통하는 데서 오는 못난 느낌이라고 오해받기 십상일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임이가 조금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역시 당신도 유학을 갈 걸 그랬나 봐요. 나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고 살까봐 걱정이에요. 당차는 소리 말라니까. 만일 당신에게 그런 자격지심이 없었다면 박승재 씨 제안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학교를 세울 만큼 부자요. 그거나 좀 알고 지냅시다. 종상이의 목소리가 역정스러워졌다. 당신이 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안 가르쳐 드린 거지 감추고자 한 건 아니시다. 지금도 그만큼 돈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정말 뜻있고 해볼 만한 일이라면 얼마나 들면 할 수 있나 정도는 알아놓았어야 옳지 않겠시니까. 그게 아무리 탐나는 일이라고 해도 할 사람의 사람됨이 탐나지 않으니 뭐 때문에 뒤를 두는 말을 하겠소. 그의 사람됨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니까. 일본 유학 5년 만에 외놈 다 됐습디다. 일본 문물에 환장을 한 사람 같더라고요. 조선 사람 하는 짓은 뭐든지 틀려먹고 구제불능이고 망조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 살 길은 오직 뜯어고치되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일본서는 이러고 저러고 일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일본의 모든 것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본으로 삼으라고 하니 살 길은 일본놈 되는 길밖에 없다는 소리하고 무엇이 다르겠소. 너무 자세히 고해 바치면 좀스러워 보일 듯해서 그쯤에서 입을 다물고 말았지만 실상 이번에 승재에게서 느낀 환멸은 되씹기도 싫을 만큼 고약했다. 우선 부산서 서울까지 타고 온 기차가 몇 시간씩 연착하더라는 것부터 한심해하기 시작해서 계집이 서방받드는 방법까지 오롤사사치 일본과 비교해가며 한심해하지 않는 게 없었다. 여북해야 조선 여자가 일본 여자에 비해 게으르고 무뚝뚝하고 해프고 더럽고 뻔뻔스럽다는 대목에선 형수 씨가 그러오 하고 핀잔을 주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야 했다. 보호조약에 대해선 뭐라던가요? 조선은 어차피 강대국의 보호 밑에 들어야 한다는 거야. 독립국으로서 자격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게 뭐 국제사회의 법도라나. 그도 통탄은 했지만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가 아니더군. 내가 친구를 나쁘게만 보는 건진 몰라도 보호조약으로 조선의 운명이야 어찌 되던 혹시나 그의 친척이 된다는 금능이 박영효가 금이 환영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았소. 종상이는 승재가 모든 조선 사람을 매도하면서 박영효만은 금능이께서 이러시고 저러시고 안세까지 바꿔가며 공대하던 생각을 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분과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참 잘하셨시다. 태임이는 짧게 말하고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건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소. 우리 아기 이름은 더러 생각해 보셨으니까. 아직이요. 당신이 생각해 놓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뭐 변변히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요. 당신의 학식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종상이는 대문에 붙은 태임이의 힘차고 당당한 달피를 생각하고 애모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분간 갓난이라고 부를까 봐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흔하고 상스럽지 않소. 그래서 당분간이라지 않았어요. 갓난아기한테 갓난이 좀 좋아요. 흔하고 상스러운 이름이 명이 길다고도 해요.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궁리하고 써보고 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을까를 알 것 같아서 언짢아지지 뭡니까. 그 어른 생각을 자주 하오.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 어른의 일부가 나한테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분열이가 그 어른들을 잊고 있는데도 그 애는 가짜고 내가 진짜다 싶을 때도 있고요. 그 얘긴 그만해요. 내일 모레면 우리 갓난이 37일인데 태남이를 데려와야지요. 태남이를. 왜 그렇게 놀라시니까? 태임이가 종상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종상이는 우선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얼버무렸다.
태남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건 아무도 못 꺾을 태임이의 고집이요 집념이었다. 종상이가 그동안 겪은 바로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욕도 태남이에 대한 소유욕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슨 명목으로 데려올 것이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 내 건 내가 갔는데 누가 뭘 할 것인가 하는 벽장호 같은 고집으로 일관했고 태남이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감안하려 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식이 생긴 후에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종상이의 간곡한 사정 때문이었다. 내 자식도 생기기 전에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군 식구를 자식처럼 거두고 가르치고 속 썩히는 일을 한다는 건 부부금슬에도 좋을 게 없거니와 장차 태어날 내 자식에게도 이로울 게 없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태임이가 솔깃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그녀 역시 신혼살림에 군 식구가 끼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또 관연하니 곧 아기가 들어지려니 하는 마음도 있었을 듯하다. 이렇게 임시로 한 연기가 6년이나 끌 줄은 종상이도 태임이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종상이가 당황한 건 언약한 걸 잊어버릴 만큼 오래돼서가 아니었다. 그게 제 자식이 생기기까지 태남이를 데려오기를 꺼린 건 입 밖에 내서 말하기도 못한 여러 갈래의 복잡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식이 반드시 아들일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태임이는 딸을 낳아놓고도 언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었다. 딸에겐 경자가 한자더란 차별도 못 참는 태임이에게 그 점을 환기시킬 용기가 종상이에겐 없었다. 내가 여지껏 말은 안 했지만 태남이에 대해서라면 알고 있어요. 태임이가 영악한 소리로 말했다. 뭘 말이오? 그 애가 착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 애는 거칠고 말을 안 듣고 못되게 굴어 망나니로 소문이 났다오. 그래서요. 왜 그렇게 싸울 듯이 대드는 거요? 그래도 그 애를 데려와야겠소. 그럴수록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애를 사람 만들 자신이 있소. 아니요. 태임이가 너무 쉽게 부정을 해서 종상이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당장 급한 건 그 애가 구박이나 괄시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닌감요. 태임이는 단호한 표정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윗목의 노쇠 장식이 달빛처럼 번들대는 수정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육중한 자물쇠에다 열쇠를 꽂았다. 무지개처럼 켜켜 색색까지 비단필이 쟁여진 맨 밑으로 손을 넣어 휘젓는 태임이의 얼굴은 단호함이 지나쳐 미련해 보일 지경이었다. 이윽고 찾아낸 노랗게 찌든 한지는 비닐 모양으로 잘려 있었고 태남이라는 먹글씨도 반쪽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처만의 지문만은 도처에 온전하게 찍혀 있는 것 같은 환상에 종상이는 전율했다. 이게 태남이를 찾을 수 있는 쉼표예요. 그 애가 하루라도 더 구박받기 전에 데려오도록 합시다. 그 애가 소문보다 얌전한 아이면 좋으련만. 종상이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처음으로 태임이의 얼굴에 미안해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날 밤 종상이는 오만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하여 며칠 객지잠을 잔 여느 것만 편히 잠들지 못했다. 잠 못 이루기는 태임이도 마찬가지였다. 깊고 순결한 잠을 자고 있는 건 갓난아기 뿐이었다. 간간히 문풍지가 울리고 뒤란의 나무들이 우수수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소리도 들렸다. 밖에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안방은 좀 답답할 정도로 후덥지근해서 마치 아카시아 꽃 필 무렵의 아늑한 산골짜기 같았다. 아기의 달짝지근한 젖비린내 때문에 더 그런 듯했다. 콩꼬투리만한 갓난아기 하나로 방 안은 충만돼 있었다. 아무리 좋고 귀한 거라도 게다가 더 보태면 군더더기가 되고 말 것 같은 오붓한 충만감이었다. 그 아이는 관옥같이 않았어. 태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샘말로 태남이를 보러 갔을 적 생각을 하면서 몸을 뒤챘다.
제 자식을 낳고 보니 그동안 태남이를 생각한 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관옥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관옥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본 것도 어둠 속에서라고 하지 않던가. 그 아이가 관옥 같다는 게 순전히 할아버지의 환상이었다면 오랫동안 태임이가 집착한 것도 태남이의 실체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사물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꿰뚫는 눈을 가진 분으로 알려진 할아버지였거늘. 태임이는 찬란하기가 관옥 같다라는 아이와 자신이 직접 확인한 구질구질하고 공부보다는 놀기를 즐기게 생긴 총명치 못한 보통 아이를 한 아이로 일치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 끝엔 의뢰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을 하곤 했다. 그녀는 그 아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당부를 자기가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정도가 태임이의 자신에 대한 믿음의 한계였다. 그러나 그 아이가 관옥 같다는 할아버지의 환상에 대한 매혹 없이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더구나 그 아이를 생면하고 난 후 6년 동안에 들려오는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은 온통 정떨어지는 것들 뿐이었다. 글방에 다니기 싫어한다는 건 그래도 약가였다. 길러준 부모와 형제들을 괄시하고 불공하게 굴 뿐 아니라 자랄수록 기운만 장사여서 아무도 잡돌이할 엄두를 못 내는 걸 기화로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못된 기운을 쓰는 게 날로 고약해진다고 했다. 농사짓는 집에서 기운이란 씨름판에서 황소를 타와야만 맛이 아니었다. 백방으로 보배로운 것이오늘 태남이의 기운 씀씀이는 지켜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일이 망종의 짓이었다. 제 생일날 미역국을 고깃구이 없이 소로 끓였다고 해서 대뜸 밥상을 박차고 절구통을 번쩍 쳐들고 씨암탉을 쫓는데 빈목처럼 날래게 밤마장이나 뒤쫓아가 기어코 절구통으로 팔매질을 해서 그 씨암탉을 때려잡고 말았다니 14살짜리 기운치고는 혀를 내두를 기운이나 또한 앞날이 두려운 화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겨우 14살이라니 앞으로 얼마든지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게 더욱 사람들 입조시에 오르내리게 했다. 실상 태남이가 망종 소리까지 듣게 된 데는 뱃서방 내외의 잘못도 많았다. 워낙 용에 빠지고 우직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 아이를 감히 제 자식처럼 마구 기르지 못하고 오냐오냐 위에 받쳐 기른 건 탓들을 만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아이를 지체 높은 양반이 멸족지화를 당해 몰래 빼돌린 귀한 혈손으로 짐작하고 황공해 했을 뿐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 지겨운 가난을 면하고 제놈 밭대기를 갖게 된 것을 은혜롭게 여겼으니 제 자식은 보리밥 먹이고 그 아이만 쌀밥 골라 먹이고 제 자식은 윗목에 그 아이는 아랫목에 재우며 은근히 훗날을 기약했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종상이가 부시럭부시럭 잠 못 이루고 뒤채는 기척도 태임이의 심사에 거슬렸다. 태남이를 데려올 걱정으로 저리 잠을 못 이루는 걸까. 태임이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다. 무엇이든지 얘기가 하고 싶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니까? 생각은 무슨? 그냥 깊은 잠이 안 드는구려. 실상 두서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잠 못 이룰 때의 상념이 흔히 그렇듯이 낮에 받은 강한 인상이 비몽사몽간으로 끊겼다 이어졌다 하고 있을 뿐이었다. 장단역에서 본 연착한 기차 구경을 나와 일본인들한테 욕먹고 채찍질까지 당하면서 히히 웃던 더럽고 얼빠진 사람들과 보호조약 후 서울거리로 쏟아져 나와 떳떳하고 비통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어찌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이 남루하고 비천한 백성이라 하나 한쪽의 남루가 속속들이 남루하게 보이는 남루인데 반해 한쪽의 남루는 정신의 서슬을 두렵도록 빛나게 하는 남루였거늘. 순간적으로 스치고 말면 그만인 그런 의문을 잠 못 이루면서까지 궁굴리고 있음은 그가 아직도 자신이 할 바를 질적 못하고 있는 것과도 상관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인부터 하고 나서 만 5년이 넘도록 아주 놀고 먹은 건 아니지만 신식 학교 교육이 그렇게 근대적인 국가관과 국민의 의무, 권리, 자존 등에 대해 불어넣으면서 기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종상이는 초조하고 부끄러웠다. 태남이 때문에 그러시죠? 다 알아요. 아니요. 난 적어도 이놈의 세상이 장차 어드럽게 돼가려나 그걸 걱정하고 있던 참이요. 종상이는 농을 하듯이 짐짓 가볍게 꾸며댔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세상이 아니잖시니까. 우리 아기가 살 미래요. 어찌 걱정이 안 되겠소. 우리 친정에서는 모두들 당신이 앞을 내다보는 신성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임자도 그렇게 생각하오. 점쟁이처럼 예사사랑과는 다른 신통력이 있어서 앞일을 맞췄다고 여기진 않시다. 신학문을 해서 시국을 보는 눈이 생긴 덕 아닌감요. 요샌 개성바닥에 돈푼이나 있는 집마다 자식 하나쯤은 대처로 내놓아 신학문을 시킬만 하다고 벼르는 것도 당신이 그런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창피한 노릇이오. 종상이가 녹이 띈 소리로 씹어뱉듯이 말했다. 예? 시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태임이의 놀람을 이렇게 num쳐주긴 했지만 그는 자신 속에 억제된 자존심이 예민하게 상처 입은 걸 느꼈다. 속이 깊이 쑤셨다. 태임이하고 혼인하기까지는 태임이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눈부신 호사여서 그 밖에 덤으로 딸려올 호사에 대해선 전혀 염에 둔 바 없다는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내와 더불어 그동안 누린 금슬이 호의호식의 안락함 없이 그다지도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이제 종상이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돼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그가 누리고 있는 안락에 대한 막연한 채무감에 시달렸다. 유복한 전시가의 사이로서의 안락을 좀 더 떳떳하게 누리기 위한 그의 앞을 내다본 예측이나 참견은 꼬박꼬박 들어맞아 전시가에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왔다. 혼인하고 난 이듬해였다. 처삼촌 이성이가 야달이 지나 봉동면에 가지고 있던 몇만간의 산포와 전답을 거저 내버리다시피 헐값으로 처분해야 할 억울한 지경에 몰려 몸져눕는 사건이 생겼다. 곧 철길이 지나갈 땅이니 그 값에라도 당장 처분하지 않으면 곧 나라에 거저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미 경인철도가 개통된 뒤라 철길이 지나가려면 땅 가진 농사꾼만 부지기수로 억울한 손해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세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쏠쏠이 이익을 보는 외놈도 있다고 했으나 그건 이미 빼앗긴 다음의 일이니 알 바가 아니었다. 경의선은 경인선보다 몇 곱절이나 긴 철도이니 더 많이 억울한 땅 주인이 생겨날 것은 불문가지였으나 누가 당할지는 벼락이 어디매쯤 떨어질까를 점치는 건 많지나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기륭화복을 운수소간에 맡기는데 익숙해진 버릇이 눈치껏 이치껏 대강의 위치를 짐작해 보려는 노력조차 안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성이는 달랐다. 그 악명 높은 외놈들의 인삼도적질도 거꾸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이성이었다. 2년만 더 있으면 캐게 돼 있는 산포와 기름진 전답이 포함된 몇만 간의 땅에다 가상의 철길을 그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험한 산이나 물이 막히지 않은 바에야 일부러 멀리 돌아갈 철길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예로부터 나그네가 다니던 길이나 쉬어가던 역이 다 생길만 해서 생긴 이상 그리로부터 몇십 리씩 동떨어져서 철길이 생길 리도 없다는 예측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좌우로 몇십 리의 융통성을 두고 금을 그어봐도 안전하다 싶었지만 양복 입은 거강꾼이 생전 처음 보는 지족도라는 걸 가지고 나타나서 그의 땅의 철길뿐 아니라 여기 들어서게 돼 있다고 동정어린 투로 알려주니 청천벽력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거강꾼은 이걸 보고도 못 믿는 양반은 손해를 봐 싸다고 비웃었다.
거강꾼이 자신있게 가리키는 건 파란 바탕에 그은 빨간 금이었다. 운수사납게 하필 몽땅 빨간 금 안에 들게 됐다는 그의 땅은 꼭 우표딱지만 했다. 이성이는 그의 광활한 땅을 우표딱지만한 크기로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강꾼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맹목의 두려움이 거강꾼의 말을 맹신케 했다. 일본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는 값은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으나 장차 철도국에게 거저 빼앗기다시피 할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라도 미리 챙기는 게 야근수라고 했다. 그 거강꾼은 자신의 주선으로 손해를 덜 본 야근 조선 사람들 이름을 10명도 넘게 손꼽았다. 일본 사람이 하필이면 철도부지만 골라서 사는 까닭도 철도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일본인에게는 조선인보다 곱절을 넘게 후한값을 쳐주기 때문이라는 실토까지 듣고 보니 의심할 건덕지가 없었다. 이성이가 며칠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거강꾼을 따돌린 건 거간의 말을 조금이라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종상이하고 의논하면 거간 없이 일본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길 듯도 싶은 이성이다운 계산에서였다. 그렇게 하길 100번 잘한 것이 종상이는 단박 이성이가 강교한 1인의 농간에 걸려든 걸 알아차리고 즉시 서울의 철도국까지 가서 거강꾼의 말이 전혀 근거 없음을 속시원히 알아받아 주었다. 그때는 이미 서울 개성간의 경의선 부설 공사가 착수된 때여서 토지 수용도 끝난 연후건만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종상이가 전시집 사위가 되기 전서부터 그의 유창한 일본말 실력과 시국을 내다보는 눈이 있는 걸 곧장 장사 속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던 이성이는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종상이를 애지중지하고 굴러들어온 복댕이라 칭하기까지 했다. 그 후에도 종상이가 복댕이답게 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떤 물건을 사놓으면 큰 이득을 올릴지 내다볼 줄 알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견해 될 수 있는 대로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도록 권한 것도 적중했다. 특히 백통화를 일제히 정리하는 화폐개혁 때 개성바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굴리는 걸로 알려진 이성이 부성이 형제가 한 푼도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은 순전히 종상이 덕이었다. 조악한 백통화는 오리도 못 받고 폐기 처분되리라는 정보를 서울서 흘려듣고 내려온 종상이가 악화를 골라내어 사전에 소비토록 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 뒤에 상계의 혼란은 막심했고 특히 거상이 많이 모여있는 개성의 상계는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홀로 화를 면한 전시집에서 종상이를 보배로워하는 건 당연했다. 종상이도 그쯤 했으면 태임이와의 혼인에서 덤으로 얻은 풍족한 생활에 대한 채무감을 벗어나도 무방했거늘 창피하다고까지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상이로서는 근래의 참담한 심경을 그저 조금 내비친 데 불과했다. 그가 원하기만 했으면 어렵지 않게 이룩할 수도 있었을 일본이나 미국 유학까지 포기하고 개성으로 돌아온 것은 태임이하고 혼인하고 싶어서뿐만은 아니었다. 승재한테 장담한 대로 농공상에 종사하는 밑바닥 무리들도 세상을 달라지게 하거나 적어도 세상의 흐름을 올바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싱그러운 뜻 때문이었다. 그건 또한 드물게 신식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의 최소한의 채무감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시집의 이익을 지켜주고 부를 보태준 것밖에 없었다. 안일에 대한 채무를 갚았을지 모르지만 배운 자로서의 채무는 그대로 있었다. 종상이는 그게 부끄러웠던 것이다.